혹시 강이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비가 쏟아져 강이 넘치는데도 도시는 오히려 더 평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이던 스콧이라고 합니다. 건축가로서 제 커리어는 비교적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뒤 도시재생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면서 다양한 도시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특히 뉴욕처럼 오래된 건물과 인프라가 뒤얽힌 도시에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그런 도시를 디자인하려 하니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를 그려보았지만 매번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자연과 공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이익, 교통 인프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아이디어는 교과서적인 이론에 머물 뿐 현실성과 감동을 모두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깊어질 무렵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국제도시혁신교류 프로그램에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시 생태계와 재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세계 여러 도시의 젊은 건축가와 도시 디자이너들이 서울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사실 처음 이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고층 빌딩이 빼곡한 아시아의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은 발달했겠지만 도시 생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구권이 앞서 있겠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오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한번 직접 보고 오자고요. 도시 생태 인프라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평가하러 가는 자세로 말입니다. JFK 공항에서 커다란 백팩과 노트북 가방을 둘러매고 비행기에 오른 저는 14시간 동안 비행기 좁은 좌석에 몸을 구기며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서울이 과연 내 기대를 넘을 수 있을까? 이번 출장도 결국은 형식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어딘가 다르게 느껴지는 공기, 쾌적하게 설계된 대형 공간, 사람들을 부드럽게 안내하는 시스템, 복잡한 공항임에도 전혀 혼잡하지 않은 분위기. 물론 시설이 현대적일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사용자 중심적으로 짜임새 있는 공간은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제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정돈된 공공공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물론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거리 곳곳에서는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거나 커피숍 앞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택시는 한번 크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대한 강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물길, 그리고 그 양옆으로 펼쳐진 녹지와 공원, 자전거 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강변을 누비고 있는 풍경. 저게 한강인가요? 저도 모르게 택시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룸미러로 저를 보며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서울 사람들은 한강을 정말 좋아해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강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한강이 이 도시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무언가일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제 머릿속은 한강의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을 삶 속으로 끌어안은 사람들. 뉴욕의 허드슨 강이나 LA의 강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강이 도시와 분리된 외곽처럼 느껴졌다면 서울에서는 강이 도시의 심장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한강 너머로 불빛이 반짝였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위로 작은 보트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업무차 들린 출장지였던 서울. 그런데 이 도시, 그리고 이 강이 저에게 보여줄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도시 탐험가로서 서울과 한강이 품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기록해보자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한참이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들, 그리고 그 위를 지나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강물 위에 부드럽게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이곳은 무언가 다르다. 그모란한 느낌을 안고 다음날 첫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세션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강 재생 프로젝트를 이끈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윤아 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윤아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이던 씨, 서울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곳에서 많은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은 인사말 같지 않았습니다. 윤아 교수님은 제게 한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자료를 건네주셨습니다. 자료를 훑어보던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서울 한강의 평균 폭은 약 1km, 도시 안에 놓인 다리는 무려 31개에 이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8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 수상 스포츠센터, 생태공원, 각종 문화공간들까지 그 모든 것이 시민생활 속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도시 한가운데서 어떻게 가능하게 만든 거죠? 저는 무심코 그렇게 물었습니다. 윤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서울은 강을 통제하거나 따로 두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강은 늘 개발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위험 요소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강을 일상의 일부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윤아 교수님은 저를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처음 여의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잔디밭, 운동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한강변에 모여있는 커피트럭과 푸드트럭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흐르는 한강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전거 타보실래요? 윤아 교수님이 묻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여소에서 빌린 자전거를 타고 저는 윤아 교수님과 함께 한강변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곳곳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도시의 강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중간 지점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저는 벤치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삶이다. 잠시 후 윤아 교수님은 저를 강변을 따라 이어진 작은 전망대로 안내하셨습니다. 그곳에 올라서자 한강의 폭이 실감나게 펼쳐졌습니다. 1.2km에 달하는 수평선 같은 강물, 그 위를 지나는 크고 작은 보트들, 그리고 강 너머로 이어진 서울의 스카이라인. 이던 씨, 여기가 서울의 심장입니다. 윤아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보다도 통계보다도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아 교수님은 저에게 또 한 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큐멘터리 감독 김도윤 씨였습니다. 도윤 씨는 오랜 시간 한강과 서울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온 아티스트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윤 씨는 담백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도윤 씨는 중간중간 멈춰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한강을 풍경으로 보지 않아요. 삶의 일부죠. 운동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 말이 어쩐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선유도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유도 공원은 과거 정수장이었던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재생한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무성하게 자란 식물들, 그리고 시민들이 조용히 앉아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있던 것을 없애지 않고 품는다. 선유도 공원을 거닐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은 과거를 지우는 대신 그것을 존중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강변에 앉아 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노을이 퍼졌고 하나둘 켜지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었습니다. 도윤 씨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이던 씨, 느껴지시죠? 이 도시의 숨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고요. 서울에 도착하고 어느덧 2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같이 한강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 도시와 강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에서 커피를 들고 뉴스를 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긴박한 표정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 전역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출입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폭우가 오면 지하철이 멈추고 도로가 침수되며 도심이 쉽게 마비되곤 했습니다. 서울도 곧 큰 혼란에 빠지겠구나.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윤아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던 씨,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시면 잠수교 쪽을 함께 가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중호우 상황 속에서 서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비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고 도로도 크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잠수교에 가까워질수록 강물은 거세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차가 다리 가까이에 멈췄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잠수교의 절반 이상이 이미 강물에 잠겨 있었고 도로는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비를 맞으며 차분하게 교통을 안내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다소 불편해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두다니 재난 아닌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아 교수님은 제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던 씨, 괜찮아요. 잠수교는 원래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다리입니다.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에 잠기게 만든다고요? 윤아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은 강과 함께 살아온 도시입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한강 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뉴욕이나 다른 서구 도시에서는 홍수는 곧바로 통제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거대한 제방, 콘크리트 장벽, 거대한 펌프 시스템, 모든 게 물을 밀어내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물을 억지로 막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도시 시스템을 유연하게 설계했습니다. 굉장한 발상이네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윤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서울은 자연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동반자로 대하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잠수교 인근에 있는 선유도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거나 공원 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와 자연이 하나의 심포니를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 씨도 함께 동행했는데 그는 비를 맞아가며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장면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찍은 사진들을 저는 옆에서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빗속을 걷는 시민들, 물에 잠긴 잠수교 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 그리고 우산을 든 가족들, 그 모든 장면이 두려움이 아닌 수용과 조화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자연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능하군요.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강을 밀어내지 않고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운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저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자연을 억제하려는 도시보다 자연과 함께 흐르는 도시가 더 강하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축과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서울은 저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저희 도시 철학 자체를 다시 써 내려가야 할 시간임을요. 서울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 저는 한강을 따라 걷는 시간을 매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가족들, 그 모든 일상이 저에게는 하나의 강렬한 메시지처럼 다가왔습니다. 도시는 자연을 밀어내는 곳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숨 쉬어야 한다. 서울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은 삶의 일부였고 위기의 순간에도 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레 수용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출장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서울시 국제교류팀에서 마지막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모여 각자의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시는 자연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심지어 일부 유럽권 도시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보여준 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윤아 교수님과 도윤 씨와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 다시 갔습니다. 노을이 물든 강가에서 윤아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던 씨, 이번 서울 방문이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 것 같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도시 철학 자체를 바꿔놓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몸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강과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뉴욕에서도 자연을 밀어내는 대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꿈꾸자.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곧 열릴 도시 재생 공모전 발표회에서 저는 서울 한강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뉴욕 본사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도시 계획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모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 한강의 수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장마철 잠수교 침수 대응 전략, 강변 생태공원 재생 사례, 시민 참여형 공간 운영 등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례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감한 삶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뉴욕 본사 간부들과 여러 도시 재생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는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물든 한강 위를 달리는 자전거 행렬. 그리고 그 뒤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여러분, 이곳은 서울 한강입니다. 도시의 심장입니다. 그렇게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회의적인 표정들도 보였지만 한 장 한 장 넘겨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도 도시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서울의 시스템, 시민 생활과 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습, 그리고 저렴하고 폭넓은 시민 접근성에 대한 데이터들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의 첫걸음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회의실 안에는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본사의 프로젝트 총괄 부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하천 재생 프로젝트를 주도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꼭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은 이제 뉴욕과 세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마친 지 몇 달 후 다시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도시 수자원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포럼 무대에 서서 저는 조명 아래 마이크를 잡고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시민들이 강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문화, 자연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도시의 철학.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서울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유나 교수님과 도윤 씨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한강은 제게 도시와 자연을 대하는 저희 삶의 자세 자체를 바꿔놓은 출발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선유도 공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강물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강은 흐른다. 변함없이 묵묵히. 그리고 도시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Flowing Together,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작은 울림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변화를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 어떠셨나요? 뉴욕의 젊은 건축가 이던 스콧이 서울 한강에서 느낀 놀라운 경험, 그리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한강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실시간 감동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